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에 서명하였습니다. NDAA는 다음 해 국방 예산의 틀을 잡는 근거로서 동맹국들에게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 중이다 라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도 터무니없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사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문제에 있어 절대 한국보다 고점을 차지할 수 없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색다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지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세력을 견제하는 것의 핵심이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과거에도 소련의 영향력을 확장을 저지하는 경계에 일본은 최전방으로 두었지만 한반도는 경계선 밖에 두었듯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다면 충분히 포기할 만한 국가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혈맹의 관점이 아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여태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던 것이고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필요로 하는 땅으로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핵 군축학자인 퍼거슨이 2015년 발표한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 26톤을 얻을 수 있는데 3-4개월 내에 지을 수 있는 재처리 공장만 지어낸다면 한국에서는 곧장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물량 또한 무려 4,33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면 한국이 핵탄두 100개를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년도 채 안 된다 라고 하였죠. 핵무장을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최근 거세지고 있는 반미정서와 자주국방을 내세워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해낼 수도 있다는 공포를 미국은 직면하게 된 것인데요. 심지어 한국은 이미 과거에 핵무장을 시도하려 했던 전력도 있기에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군 통수권을 지니며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78년 작성되어 2005년 공개된 CIA의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암호명 890 계획을 승인했었다는데요. 이것은 미사일 설계와 핵탄두 그리고 화학탄두 등을 연구하여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내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여 철수하였고 이후 닉슨 대통령이 자국 방위의 책임은 자국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라는 닉슨 독트린을 제창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과 한미동맹의 견실함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71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7사단을 철수시키라고 하자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면 핵무장이 필수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군사력 수준에서도 만약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북한도 한국을 위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 평화주의자였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서 핵무기는커녕 군비 증강을 하는 것조차 반대하였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미국에게 들키지 않게 비밀을 유지하며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안사령부에서 마련한 안전가옥에서 모든 연구원이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연구에 몰두한 결과 1970년대 중반 장거리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하였는데요. 미국에서조차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거리 100km가 넘어갈 시 공산 오차가 100m 이상으로 예상할 정도였는데 한국이 훨씬 높은 명중률로 독자 개발을 완수해버리자 깜짝 놀란 미국에서는 한국에게 개발 중지를 요구하였고 한국에게 핵시설과 기술 등을 판매하려고 하던 캐나다와 벨기에 등의 국가에도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하려던 주한미군을 그대로 한국에 주둔하기로 약속하고 팀스피리트라는 이름의 북한 견제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진행하는 등 청와대를 달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완수하려 하였고 1983년 개발 완수 및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뒤이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의 정권 인정을 조건으로 약속한 핵무기 개발 연구 중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끝내 완수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주한미군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주한미군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마냥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자주국방과 핵무장을 외치기 시작하니 미국에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 최근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사람들의 이목이 온통 쏠린 가운데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리 없이 번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ASF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한때 2배 이상으로 폭등하자 전자상거래 업체와 부동산 개발업체까지도 양돈업에 나서는 등 시장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중국 관영 매체인 환추수바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완커가 양돈 사업과 관련한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양돈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완커 외에도 부동산 개발 경쟁업체인 헝다, 비구이위안 등이 이미 축산업체를 설립해서 양돈업에 나선 상태다. 그렇잖아도 헝다 등의 양돈업 진출 이후 완커도 참여할 것이란 소문이 바다하던 차였다. 이번에 완커의 관련 인력 채용 공고는 그간 시장에서 떠돌던 풍문을 사실로 확인시킨 것이다. 완커, 헝다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에서 엎치락뒤치락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로 매출 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 대기업이다. 비구이위안도 지난해 매출이 90조 원을 웃돌았다. 그런 대기업들이 잇따라 돼지 키우기에 나서면서 양돈 시장은 소용돌이가 불가피해졌다. 중국 농업 전문가 차오산웨이는 완커가 핵심 사업인 부동산 개발업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자 사업 다각화를 노리고 뛰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돈업에 나선 곳은 부동산 대기업만이 아니다. 이들 부동산업체에 앞서 중국 전자상거래 대표업체인 알리바바와 징둥 같은 정보기술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뛰어들었다. 돼지 사육, 유통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을 쫓는 모양새다. 큰 기업들이 잇따라 양돈업에 진출하니 시장 경쟁은 더욱 격화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을 많이 올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ASF는 지난 2018년 8월에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돼지 전염병이다. 인간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백신이 없는 데다 치사율이 100%여서 돼지 흑사병으로 불린다. 원래는 아프리카의 멧돼지 등에서 나타난 풍토병이었지만 중국 전역을 휩쓸며 8개월여 만에 1억 3천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점차 동남아와 유럽, 우리나라까지 퍼져 그동안 세계 50여 개국에서 수억 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인들은 쇠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더 좋아한다. 중국의 돼지고기 연간 소비량은 전 세계 소비의 절반가량인 5,700만 톤에 달하는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가 많다 보니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돼지고기 가격과 쇠고기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 맥도날드에서 돼지고기 패티를 넣은 버거를 만들어 팔아야 할 정도로 돼지고기 사랑이 유난한 곳이 중국이다. 중국 당국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물가 대책의 핵심으로 관리하는 배경이다. 국내 같으면 제안했을 대기업들의 이딴 양돈업 참여를 당국이 묵인하는 것도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여론 악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란 진단도 나온다. 돼지열병이 한층 심각했던 지난해 대응책을 총괄하던 후춘화 중국 부총리가 돼지고기 공급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긴박한 정치 임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후 부총리는 돼지고기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샤오캉 사회 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당과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언급하며 돼지고기 증산을 독려했다. 중국 당국에서는 돼지고기 공급을 늘리겠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6개월간 돼지를 새로 키우는 농가에 한 마리당 500위안의 보조금을 줬다. 프랑스 양돈 기업인 엑시움으로부터 항공기 4대에 3,600마리에 달하는 번식용 돼지를 수입한 것도
돼지고기 증산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국내에서도 돼지열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중국과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국내 돼지열병은 주로 연천 등 북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0월 초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환경부 등 당국이 역학조사한 바로는 중국,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ASF 바이러스가 북한을 거쳐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 지역을 통해 유입됐다는 추정이다. 국내 양돈 농가에서도 돼지열병 감염으로 인해 사육하던 돼지 43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자연히 공급이 줄면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돼지 전염병 소식이 전해진 뒤 소비가 급감하자 가격은 오히려 내렸다. 거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자 외식 소비가 줄며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그러던 게 올 들어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돼 돼지고기 수입량이 줄고 외식 대신 가정 내 소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자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가격이 상승 반전했다. 지난 2월 삼겹살 100g 평균 구매 가격이 1,480원까지 떨어졌지만 4월 말엔 1,940원으로 올랐고 5월 들어 2,134원으로 껑충 뛰며 금겹살이라고 불리는 상황이다.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2,00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유통업체까지 나서 판매 촉진 행사를 벌여도 오르지 않던 돼지고기 가격이 코로나19 여파로 상승세로 돌아서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늘겠지만 양돈업계에는 숨통이 튀었다. 더욱이 국내에선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더라도 중국처럼 IT 업체나 부동산 대기업들까지 양돈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돼 국내 양돈업계는 이래저래 한숨을 돌리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설립자가 2년 연속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다. 포브스가 6일 발표한 2019년 중국 부자 리스트에서 마윈 설립자는 재산이 지난해 346억 달러에서 올해 382억 달러로 늘면서 1위 자리를 지켰다. 마윈은 지난 9월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알리바바에서 은퇴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도 전자상거래 부문은 번창하면서 마윈의 재산이 계속 늘어난 것이다. 세계 최대 게임 업체이자 중국 최대 메신저 앱인 위챗을 보유한 텐센트의 마화통 최고 경영자와 부동산 재벌 취자인恒大그룹 회장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의 순위도 작년과 같았다. 장송루이의학의 순표양 회장과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의 양 의원이 각각 4, 5위에 올랐다. 저가 제품에 초점을 맞춘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더의 콜린 황 설립자와 게임업체 네디지의 윌리엄 딘 회장, 돼지 사육에 초점을 맞춘 축산업체 무양식품의 진행린 회장이 나란히 7에서 9위를 차지했다. 동영상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설립자는 12위에 올랐다. 포브스 차이나의 러셀 플래너리 편집장은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지만 노련한 기업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과 부를 창출할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중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0%로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중국 400대 부자 재산은 1조 2,900억 달러로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포브스는 강조했다. 이들 부자 중 절반 이상이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이 줄어든 부자는 전체의 약 25%였다. 한편 올해 400대 부자에 들려면 재산이 최소 10억 달러를 넘어야 했다. 지난해는 그 기준이 8억 4천만 달러였으나 올해 다시 2017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포브스는 설명했다.